구한말. 오랜 시간 동안 쇄국 정책을 유지해왔던 조선이 개혁에 접어들며 다양한 서양 문물들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이국의 문화와 기술을 접한 조선 사람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고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것은 반대편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특히 놀라워했던 것은 현대의 한국인 입장에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놀이였는데요. 그 놀이의 이름은 석전이었죠. 석전, 음력 정월 대보름날 각 지방에서 행하던 남성의 돌 던지기 놀이. 한 마을 혹은 한 지방이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 수백 보의 거리를 두고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 상대를 먼저 달아나게 만든 쪽이 승리한다. 석전이 한반도에서 언제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해마다 연초에는 패수가에 모여 놀이를 하는데 왕은 요요를 타고 나가 우위를 나열해 놓고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이 의복을 물에 던지는데 군중들은 좌우로 두 편을 나누어 물과 돌을 서로 뿌리거나 던지고 소리치며 쫓고 쫓기기를 두세 번 되풀이하고 그만둔다. 당나라의 국책사업으로서 편찬된 85권의 역사서 수서를 통해 고구려에서 기원했음을 어렴풋이 추측할 수 있을 뿐이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종의 예식 행위로서 서로 간에 쫓고 쫓기를 두세 번 반복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던 석전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체계화됨과 동시에 과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단오가 되면 물의 배들이 떼를 지어 큰 거리에 모여 좌우로 패를 나누어 기와 조각이나 돌멩이를 서로 던지고 때로는 몽둥이까지 사용하여 서로 승부를 가리는 풍습이 있는데 이를 석전이라고 한다. 돌이나 기와 몽둥이에 두들겨 맞은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였는데요. 고려 후기부터 아주 강한 폭력성을 띠게 된 석전은 당시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죠. 왕이 석전놀이를 연암에서 보고 그 이튿날에도 석전 구경을 하였다. 청화정에 올라가서 석전을 구경하였다. 상왕이 병조 참판 이명덕을 보내어 석전할 사람 수백 명을 모집하여 좌우로 편을 나누게 하였다. 고려시대부터 왕들이 석전을 직접 관람했던 기록들이 등장하며 태종 이방원은 직접 사람을 모아 석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세종실록 81권에는 양녕대군을 포함한 여러 내로라 하는 종친들이 석전을 벌여 많은 부상자를 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시켰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인데요. 높은 인기에 힘입어 사상자가 끊임없이 발생했던 석전은 분명 커다란 골칫거리였을 것임에도 당시 조정의 태도는 몹시 아이러니했죠. 단원 아래 석전놀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격구와 석전놀이를 금지했다. 고려시대부터 끊임없이 석전을 금지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물론 선전관 이운검을 보내어 동대문 밖에서 석전하는 사람을 금하게 하였다. 저자거리에서 치고 때리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살인의 여부와 관계없이 장 100대를 때리도록 하라. 평양에서는 상언일에 석전을 벌인다고 하는데 이는 심지어 돌을 던지는 일이다. 관서의 분부에서 일체 엄중히 금지하게 하고 포청의 분부에서 이를 범하는 자는 엄히 처벌토록 하라. 향전을 한 자는 피차를 막론하고 모두 장 100대를 치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낸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법령에 석전을 하면 중형이 내려짐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라에서 직접 석전을 권장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세종대왕은 석전 자발대를 창설, 전문 석전꾼들을 모아 참여한 자들에게 조세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었죠. 석전에서 부상을 입은 자들에게 어의를 보내 치료해주고 승리한 자들에게는 술과 고기, 면포와 돈을 주었다는 기록 역시도 존재합니다. 석전을 금지함과 동시에 권장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 국방에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석전에서 돌을 던지는 방식은 단순한 돌팔매질 뿐만이 아니었죠. 숙련된 이들은 투석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데 사용했다고 전해지기도 하는 투석구는 기원전 아시리아부터 공성전에 애용되었을 정도로 매우 실용적이면서도 강력한 투사병기인데요. 충분히 숙련된 사람이 다루는 투석구는 200에서 300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것은 물론 방패 정도는 간단히 박살내는 위력을 지니죠. 현대에서 취미로 투석구를 다루는 사람들이 투사하는 돌의 속도가 시속 140km를 가뿐히 넘나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시 매일같이 연습을 거르지 않았을 전문 석전꾼들은 인간 병기나 다름없는 파괴력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석전은 서로에게 돌을 날리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전략 전술과 병종까지 존재했는데요. 고려서부터 몽둥이가 등장했던 것을 시작으로 석전 경험이 많아지며 방패수와 돌격수가 생겨나는 등 역할이 체계화되기에 이른 것이죠.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투석구가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팽개치다의 어원이 된 판개가 그중 하나인데요. 새를 쫓는 것이 본래 용도인 판개는 끝이 네 갈래로 갈라진 길이 50에서 60cm의 대나무 토막이죠. 갈라진 끝에 작은 돌멩이들을 끼워 넣고 힘껏 휘두르면 한 번에 여러 개의 돌멩이를 발사해 일종의 탄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석전은 그 이름 그대로 돌로 하는 전쟁이나 다름없었던 것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 석전 경기를 직접 관람한다고 생각해보죠. 강이나 다리와 같은 지형 혹은 구조물을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각각 수백 명을 훌쩍 넘기는 규모인데요. 석전이 시작되자 마을에서 제일 가는 석전꾼들이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힘차게 투석구를 휘두르죠. 시속 160, 170km에 육박하는 속도로 먼 거리를 날아간 묵직한 돌이 상대의 이마를 깨트립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야 하는 신음이 터져나오고 방패를 똑바로 들라는 타박이 들려오는데요. 곧바로 지휘를 맡은 사람의 손짓에 따라 일제히 휘둘러진 투석구에서 수십 개의 돌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죠.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날아드는 돌을 피하고 방패로 막습니다. 그럼에도 몇몇은 팔다리가 부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그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투석구에 돌을 재장전하는 틈을 타 몽둥이를 든 돌격수들이 달려들죠. 투석구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팡매를 휘둘러 보지만 마을에서 가장 용맹한 이들로 구성된 돌격수들을 팡매에서 쏟아지는 돌멩이들로 막아 세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잠시 후 양측의 돌격대가 맞부딪혀 엉겨붙고 숙련된 석전꾼들이 상대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하는데요. 각 지휘관들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다양한 진법을 구사하며 며칠 동안 계속되는 석전에서는 측면을 기습하거나 별동대를 편성하거나 지휘관을 저격하는 등 여러 전략 전술이 어우러지죠. 부상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며 점차 병력이 소모되고 이윽고 마지막 혈전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승리한 쪽이 이번 석전의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요. 때로는 승리한 마을이 상대 마을을 점령하여 휩쓸고 부수는 등 난장판이 벌어지기도 하죠. 한반도 전역에서 행해진 석전은 각 지역별로 은근한 자부심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평양 석전꾼들은 튼튼한 맷집과 용맹함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한양과의 석전에서 승리한 평양 석전꾼들이 한양 깍쟁이들은 몸을 너무 살인다라며 비웃었다는 일화도 존재한다는데요. 석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마을에 유명한 석전꾼이나 용병 석전꾼을 영입 혹은 고용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실전을 방불케 하면서 서로 간에 커다란 경쟁의식까지 있었던 석전은 실전에서도 무시무시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경상도 안동은 엘리트 석전꾼들이 많이 나오기로 유명한 지역이라 하는데요. 이익의 성호 사설에 따르면 1510년 5,000명가량의 일본인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던 삼포회란 당시 수백 명의 안동 석전꾼이 소집되었다고 하죠. 이들은 경상우도 병마사의 지휘 아래 원거리에서 왜구들을 묵사발려왔다고 전해집니다. 같은 시각 제포를 함락한 일본인들이 웅천성을 포위하자 김해 부사 성수재는 김해의 유명 석전꾼들을 모조리 긁어모아 구원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해는 전통적으로 매년 4월 8일부터 단오날을 대비한 연습을 시작하는 석전의 명가였죠. 이들은 선봉에서 외적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고 덕분에 웅천성은 포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석전꾼들의 대활약은 임진왜란에서도 계속되었는데요. 충주로 향하는 왜군을 막아 세우기 위해 중령 방면에 배속된 경상 좌방어사 성운길은 안동의 석전꾼들을 긴급히 징발, 가토 기요마사의 2군 선견대를 상대로 무려 사흘 이상의 시간을 벌었죠. 이에 가토가 어쩔 수 없이 중령을 포기하고 조령으로 군을 우회시켰을 정도로 석전으로 단련된 석전군들의 파괴력은 가히 무시무시했습니다. 명분과 재미를 모두 갖추고 있었던 석전은 조선 후기에 이르자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석전을 위해 몰려들 정도로 그 인기가 더욱 커졌는데요. 석전군을 생업으로 삼는 프로가 등장하는가 하면 재력가들이 이들을 후원하는 건 역시 자연스러워졌죠. 단오날에는 장정들이 모여 좌우로 편을 나누어 깃발을 들고 북을 치며 돌을 빗발같이 던져서 승부를 결정하는데 상하거나 죽어도 후회하지 않고 수령이 금하여도 듣지 않는다. 석전에서 몸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내지는 당연한 일이었고 설령 큰 상처를 입게 되더라도 영광스러운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방문한 서양인들은 그 기세가 정점에 달한 석전을 보고 커다란 충격에 빠졌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잔혹성이나 야만성 같은 게 아닌 그 규모와 재미였죠. 이 돌던지기 경기는 매우 흥미로운 게임으로 서구의 대학들에서 미식축구 대신 채택해도 좋을 만큼 참가자들이 죽을 위험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흥분을 제공한다.
두 그룹의 남자들과 소년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적당한 크기의 돌들을 충분히 준비한 후 서로 50야드 정도의 거리를 두고 대면하면 경기가 시작된다. 몇몇 용감한 이들이 한쪽에서 앞으로 천천히 걸어나와 상대방 진영에 가까워지면 상대방이 공격해와 양쪽에서 돌을 온 힘을 다해 던지기 시작한다. 종종 정확히 조준된 돌이 곧바로 목표를 맞춰 용감한 전사가 쓰러져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한다. 관중들은 환호하며 경기는 유쾌하게 계속된다. 때때로 이 돌이 너무나도 정확해서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슨 상관이겠는가? 이것은 위대한 국가적 경기이며 그 결과 약간의 부상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열리는 미식축구와 비교하면 돌 던지기 경기로 인해 죽거나 불구가 되는 사람이 더 적을 것이다. 당대 전 세계의 놀이는 그다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목숨을 두려워하는 것은 남자답지 않다는 인식이 만연했으며 스포츠로 인한 부상이나 죽음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졌는데요. 미식축구는 아이비리그와 같은 상하탑의 학생들 역시 즐겼던 스포츠였음에도 1905년에만 경기 중에 19명이 사망, 137명이 중상을 입었을 정도였죠. 1939년까지도 대학 리그에서 헬멧 착용은 의무가 아니었으며 경기장에서 금속 물질을 소지한 채 들어와서는 안 된다. 스파이크에 날을 세워 상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1890년대에서야 정립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석전이 미식축구보다 안전하다라고 평가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9세기 독일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맨주어라는 스포츠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요. 맨주어는 레이피어를 사용한 일종의 결투로 많은 사상자와 영구적인 장애를 발생시켰죠. 발이나 몸, 얼굴을 움직여 검을 피하면 겁쟁이라고 경멸을 받기 때문에 오로지 팔만을 움직여야만 하는 이 스포츠는 특성상 얼굴에 아주 커다란 흉터를 남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러한 흉터는 멋의 상징으로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슈베르트, 마르크스, 니체, 괴테, 다임러 등 수많은 명사들 역시 맨주어에 참가했던 바 있는데요. 당시 가장 멋진 맨주어 테크닉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기술이 레이피어로 상대의 폐에 구멍을 내 픽거품을 쏟으며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감안하면 석전을 보았을 당시 서양인들이 느꼈을 감정을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하죠. 나라들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는 광경은 야만적인 행위가 아닌 먼 동쪽 나라에도 낭만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커다란 흥미를 느낀 이들이 석전에 직접 참가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 지나치게 흥분해 불안함을 느낀 그는 군중을 향해 총을 발사하고 도망쳤다. 총탄은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의 다리를 맞췄고 양쪽 무리 모두의 분노가 가장 격렬한 형태로 총을 발사한 젊은이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달아났고 군중들은 분노의 외침과 더불어 그를 추격했다. 그 과정에서 겁을 먹어 규칙을 깨고 말았던 한 서양인은 석전꾼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고 몇 주간의 투옥으로 그 죄값을 치르는 일도 있었죠. 서양인들과 달리 석전을 지켜보며 흥미 대신 커다란 불안감을 느낀 이들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 중이던 일본이었는데요. 예로부터 석전꾼들에게 된통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석전이 자신들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쓰일 것을 두려워했죠. 그리고 이들의 불안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뛰어난 석전꾼이었던 원태우 의사가 을사주약에 크게 분노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마음먹게 된 것인데요. 그는 석수동 서리제 고개에서 돌을 들고 대기하다 이토 히로부미가 탄 기차가 지나가는 타이밍을 맞춰 돌을 집어던졌죠. 강속군은 달리는 기차 차창에 정확하게 직격했고 깨진 유리창 파편이 이토의 얼굴에 8개나 박혔습니다. 만약 파편이 박힌 부위가 조금만 달랐다면 암살에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일본은 원태우 의사를 체포해 곤장 100대를 포함한 각종 고문을 시행 그를 불구로 만들었죠. 그 후 일제는 한반도 전역에 강력한 석전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어긴 석전꾼들에게는 매우 혹독한 형벌이 가해졌는데요. 그렇게 길었던 역사를 뒤로하고 석전은 자취를 감추게 되죠. 한편 15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석전 DNA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소개한 원태우 의사의 후손은 놀랍게도 2022년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이자 2024년 KBO 다승 1위 드림 올스타를 차지한 투수 원태인 선수인데요. 100년 전이었다면 석전꾼으로 이름을 날렸을 남자들은 오늘날 미티에 야구공을 던지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